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부친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 부친의 자택에서 굼계 254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아버지가 실종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어제 경찰이 이 씨 아버지의 주택을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서 금괴 250여 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형사 입건된 상태는 아닌데 그 사이에 지금 자취를 감춘 거죠? 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그 이제 자금 담당 직원이었죠. 그 네. 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를 했을 때는 그 피고소인이 그 이제 재무 담당 직원은 그 이모 씨만 있었고 이모 씨의 부친은 그 피고소인이 아니었어요. 네. 따라서 형사 입건이 된 상황이 아니었고 뭐 법적인 지위를 따지자면 이제 참고인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도 되지 않았고 지금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그 이 씨 부친 아내 여동생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친 주거지에서 이제 1kg짜리 금괴 254개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범죄와 관련돼서 득한 그런 범죄의 이제 그 증거 자료들, 그다음에 범죄 수익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범죄 수익을 이제 은닉하고 있었던 것에는 뭐 해당되는 것이고 네. 나아가서 이제 이 씨가 어떤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그러한 지금 물론 수사 중이긴 하지만 횡령하는 그러한 절차에 부친이 혹시라도 이제 가담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부친이 주거지에서 유서를 남기고 실종이 된 그런 상태여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수익 은닉은 해당이 되고 이제 아들 사건의 공범 가능성, 가족 개입 사건, 가족의 사건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심적 압박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추적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혹시라도 지금 유서를 남겼다라는 거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의 뭐 피의자나 또는 사건 관계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떤 그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심칩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괴와 함께 압수가 되었고 왜냐하면 이 유심칩에 보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자료들이 이제 증거로 이제 입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 그 참고인인 이 씨의 부친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좀 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이 씨나 그다음에 이 씨 가족들에 대한 어떤 탐문을 통해서 네. 그 이 씨 부친의 행방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부친 신변 확보가 좀 신속하게 돼야 하는 게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또 지금 피해를 본 많은 소액주주들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 지금 1,100여 명이 넘는 원고가 모였습니다. 소액주주 집단 소송. 이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이게 지금 횡령 금액 회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뭐 소송은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집단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법률적으로는 상법에 보면 주주의 대표 소송이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대표 소송이라는 거는 뭐냐면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된 회사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네. 처음에 이 이모 씨의 이 횡령 사건이 이제 드러났을 때 다들 했던 얘기가 어떻게 그 자금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회사에서 1,8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또 그게 그 직후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씨가 이 횡령한 돈을 가지고 5% 넘는 그 타 상장사의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네. 이게 5%가 넘는 주식을 개인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많이 나왔고 네. 이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그런 그 공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허위였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그 이제 상장 적격성 평가가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장 폐지를 면한다 하더라도 네. 회사가 공시한 이런 자료,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상당 부분 깎였기 때문에 네. 이 주가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회사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네. 그럼 그러한 손해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직접적인 책임자는 당연히 이제 이모 씨일 텐데 그 이모 씨뿐만 아니라 그 이모 씨가 이렇게 1,8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제 이사가 결국 법령상 또는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직무 집행상에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에 위반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고 또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 이것은 주주의 대표 소송의 어떤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경우 이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직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나 그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해달라라는 걸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네. 그러면 회사가 이제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가 이러한 주주들의 어떤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서 그 잘못을 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주의 대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네. 피해 복구가 된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그런 자금이 유출된 것을 회사로 돌려놓는 게 회사 입장에서의 손해 복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주 입장은 좀 달라요. 주주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제 잔고가 그대로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신뢰 회사의 재무 구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저하됐고 그로 인한 어떤 주가의 하락분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서 네. 결국은 주주가 받은 손해가 100%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이러한 그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이모 씨, 그다음에 어떤 그 직무상의 어떠한 그러한 직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사들의 그러한 책임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미스터 트롯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가수 영탁 씨. 자신의 이름이 영탁의 이름을 내건 막걸리 상표를 두고 제조사인 예천양조 측과 분쟁을 이어가다가 형사 고소까지 갔습니다. 예천양조 측에서는 이제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이런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불송치 처분을 받았거든요. 사건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이 영탁이라는 이제 그 트로트 이제 프로에서 아주 인기를 끈 가수의 이름과 네.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이름의 막걸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천 양조와 영탁이 이제 이런 광고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그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탁 씨의 몸값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예천 양조와 뭔가 이 재계약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예천 양조 발로 흘러나왔던 어떠한 소문 중에 하나가 영탁 측에서 어떤 150억을 계약금 150억을 요구하는 등의 어떤 갑질을 해서 네. 예천 양조는 재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이제 소문이 흘러나오니까 영탁 측에서는 발끈한 거죠.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결국은 이런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는 예천 양조 측의 법적인 책임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했어요. 네. 그 형사 고소의 이제 혐의가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다음에 공갈미수, 어떠한 그러한 이제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러한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한 결과 이러한 어떤 영탁 측의 고소 사실에 대한 혐의가 좀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검사가 할 수 있었던 그 수사 종결권이거든요. 네. 이제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으면은 기소, 뭐 정식 기소를 하거나 약식 기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혐의가 없어 보이면은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는 그러한 수사 종결권을 경찰도 행사할 수 있고 바로 그 한 예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명예훼손이나 공갈미수에 대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일단 이 조사 과정에서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 이런 부분들을 지금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런 150억 요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혐의가 없어 보여서 불송치 처분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불송치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차이가 궁금해요. 두 가지 차이는 그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하는 처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 무언가 혐의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경찰 단계에서 기록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네. 송치라는 거는 기록을 넘긴다라는 거거든요. 기록을 검찰 측에 넘기지 않고 그냥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이게 바로 이제 불송치 결정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무혐의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는데 범죄 혐의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경찰로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 송치를 하면서 이제 송치 의견을 답니다. 뭐 기소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에게 송치가 된 기록을 검사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혐의점이 안 보인다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입장에서 또 네.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 이것이 바로 무혐의 처분인 것입니다. 네. 지금 영탁 측은 즉시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과정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 제가 변호사 하면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게 고소 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영탁 씨가 예천양조를 고소를 하는데 개인이 뭐 얼마든지 피해를 당했으면 고소할 수 있는데 어떤 고소장 작성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 대리인을 세워서 이제 고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고소를 했는데 지금 이 사건처럼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나면 열의 9은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아주 그 원칙적으로 바로 사건을 검찰 쪽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영탁 측이 이의 신청을 예고하고 있고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네. 경찰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그러면은 뭐 별도의 어떤 그러한 뭐 심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이제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면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고 경찰과는 달리 뭔가 이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또는 뭐 공갈 미수의 어떤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보강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불송치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네. 뭔가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참고인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본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예천양조 측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만할 자료를 제출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 그렇다면 영탁 측에서도 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 수사 기록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네네. 영탁 측에서 어떠한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는지는 뭐 바로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사건의 아마 큰 쟁점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천양조 측에서 그 영탁 측이 150억을 요구해서 재계약하기 불발되었다라고 어떠한 그러한 이제 소문이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은 쟁점은 아마도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쟁점은 150억을 정말로 영탁 측에서 요구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천 양조 측에서 아마도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150억을 요구해서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소문, 예천 양조발 그러한 소문에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어떤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기소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좀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진실 공방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해서 구속된 이석준. 이게 당시에 이제 흥신소를 통해서 그 전 여자친구의 주소나 이런 개인 정보를 얻었다는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흥신소는 어디서 이런 정보를 받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나왔습니다.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처음 유출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그 이석준으로부터 사실 살해를 당한 그 피해자의 어떤 그런 주거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네.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식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거주지를 아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민사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는 네. 이제 뭐 사실 조회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지의 주소를 알 수는 있어도 이렇게 뭔가 사건화가 되지 않는 이게 또 보호받는 중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이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결국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서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가서 결국은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 거주지 정보를 그 구청 공무원이 이제 유출을 했고 그것이 흥신소를 통해서 흥신소 뭐 세 군데인가요? 이렇게 세 군데를 통해서 그 피해자의 그 거주지 주소가 네. 그 마치 상품 파는 것처럼 팔렸다는 거예요. 팔려 나가서 네. 처음에 이 흥신소에다가 주소를 유출한 그 공무원이 그 주소 유출의 가격으로 받은 건 단돈 2만 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흥신소까지 그 정보가 넘어가서 이석준에게 넘어갈 때는 이제 50만 원 이렇게 팔려서 마치 이게 가격 이제 상품에 네. 어떤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마진이 붙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이렇게 팔려 다니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그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런 일 많을 겁니다. 내 정보가 뭐 중국까지 팔려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보이스피싱 전화도 계속 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그러한 유출을 어떤 이제 정보 당국에서 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런 경제 범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인명을 해야 하는 그런 범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고작 2만 원 때문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참 통탄을 감출 수가 없는데, 근데 이 공무원이 이렇게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보면은 나오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그 최근 2년간의 개인 정보를 무려 1,101건을 흥신소에 넘겼다라는 거고 네. 이것은 사실은 상습적으로 넘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가로 매달 200~300만 원씩. 그러니까 그 2만 원이라는 게 한 명의 어떤 정보를 2만 원에 넘긴 것이 아니라 네. 수십 명, 수백 명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돈을 총 3,9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게 전부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그런 이 공무원이 정보에 접근한 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더 충실히 하다 보면 여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구청 공무원과 흥신소가 말 그대로 그냥 공동 사업을 한 셈인데, 이게 그럼 이 흥신소와 공무원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보면은 사건, 뭐 이렇게 채권 추심 업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할 때 의뢰인들이 보면 어디서 이렇게 뭐 상대방 주소나 이런 걸 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사실 뭐 물어보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개인 정보를 사설 업체, 지금 흥신소라고 나오는 이러한 업체에서 네. 불법적으로 이렇게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긴 한데 형량이 사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유출로 해서 막 감옥 가고 이러는 사례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범죄의 파급력에 비해서 어떤 좀 경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네. 지금 흥신소나 어떤 이런 개인 정보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좀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걸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처벌은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저도 이 사건을 기사를 보면서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정보를 취득해서 취득한 이석준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이어진 것들을 보고 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면서 이 공무원도 결국은 살인죄를 같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한 이제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네. 어떠한 이러한 그 심정에는 공감이 되지만요. 네. 근데 뭐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보려면 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살인과 관련돼서 어떤 그 피해자를 살해한다라는 것에 대한 고의, 그다음에 실행 행위를 분담하고 이 정도로 나아가야지 네. 이 정보를 유출한 이후에 벌어진 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뭐 이 구청 공무원을 편들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만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내가 그냥 정보 한 건에 2만 원씩 그냥 팔면서 돈을 챙긴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어서 네. 그 이후에 벌어진 범죄의 책임을 이 공무원에게 묻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터진 이후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를 단죄하는 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유출 이후에 벌어진 범죄의 온당한 책임을 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네.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관리 감독 또 그런 방지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